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12월 12일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저희 정프로님 잠시 후에 오신다니까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오다가 뉴스 보니까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수가 6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래서 600만 번째 관람객 분이 또 이렇게 축하를 또 받으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희도 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러면 전 세계 4위 박물관이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 박물관, 그다음에 대형 박물관, 그리고 나서 메트로폴리탄보다도 더 높은 순위를 우리나라 국중박이 기록을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K컬처가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엔터 기업이라든지 미디어 기업 그리고 영화 산업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덱스 시간에 잠시 후에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연구위원 모셔놓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문제는 무엇이냐, 컬처는 이렇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데 산업적 문제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뉴스는 또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SK온이 드디어 이제 포드와 그 합작사를 단독으로 좀 분리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 관련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 박병창 이사님과는 시장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참 꽉 찬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권순우 취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프로입니다. 네, 정프로 빼고 가시죠? 그러시죠. 저 자리가 좀 탐나는 상황입니다. 오세요. 뭐 잠깐 가서 한번 앉아라도 볼까? 여기 앉기 쉽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1.34%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은 0.27%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21% 상승했는데요. 전일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줘서 증시는 그래도 좀 괜찮은 분위기로 가야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는 1.34%나 올랐는데, 나스닥은 이제 오라클의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오라클이 지금 그 AI 버블론의 주범으로 좀 지목을 받고 있다. 이걸 네. 박병창 이사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 지출이 500억 달러로 기존 전망보다 150억 달러를 좀 늘려서 잡았다. 그러니까 투자가 좀 과잉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 그러죠. 네. 보통 채권했을 때 부도날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2009년 이후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라클이 한 16.5% 정도 떨어졌고, 나스닥 지수가 좀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AI 관련주들이 좀 약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전통주 쪽으로,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이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아침에 발표된 브로드컴 실적은 또 괜찮더라고요. AI는 갈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디가 낙오될 것이냐, 네. 어디가 좀 위험할 것이냐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라클은 괜찮죠. 오라클에다 파는 엔비디아는 괜찮은데, 네. 오라클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또 자기가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아마존 다 든든하잖아요. 근데 오라클은 이거 말고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그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대통령 업무 보고라는 거는 이제 내년에 뭐 할지에 대한 일종의 사업 계획 같은 거를 내는 건데, 네. 이게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 인수위가 없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 관료분들한테 좀 비판 아니면 제언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경제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잘 모르겠다. 네. 그때그때 현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는데, 이게 큰 방향을 어디로 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에 나온 경제정책 방향들을 보면은 그 성장 쪽의 무게축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배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소비 쪽 부문 대책, 이런 것들이 좀 그 내수와 관련된 부분이라 그러면은, 그 성장 쪽 관련한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이제 150조짜리 이거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이게 올해 안에 만든다 그랬는데 진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한 75조, 민간 자금이 75조에서 한 150조 정도가 만들어지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민간합동전략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되는 분야를 보면 AI에 30조, 반도체 20조, 모빌리티 15조, 백신 11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전에 정부가 정책 발표할 때 뭐 10조, 20조 얘기하는 게 좀 전 박병창 이사님 어제 말씀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뭐 구체적인 뭐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좀 하나라도 좀 엣지 있게 해야지 숫자만 크게 쓰면 뭐 좀 별로 시장이 반응을 안 한다. 맨날 큰 숫자만 보니까 네, 이 큰 숫자가 큰 숫자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에 이게 직접 투자 15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주식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통으로. 아, 직접 투자, 진짜 직접 네, 투자. 네. 네. 물론 시장에서 살지 증자로 참여하게 될지는 몰라도 그 에쿼티로 이제 들어가겠다는 거지, 증자로. 그래서 이전에 했던 투자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에는 이제 국부펀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부펀드. 예, 한국형 국부펀드. 국부펀드는 뭐예요? 국부펀드는 이제 국가자산이 있잖아요. 네. 국가자산을 운용해서 만드는 펀드인데 외환 보유를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 외환을 가지고 하고 있는 투자는 한국투자공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투자공사는 주로 달러 베이스 해외 투자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국부펀드는 국내든 해외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 달러 베이스로 외환 보유고 달러를 가지고 하는 거고 국부펀드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유자산을 유동화를 해서 운용할 수도 있고요. 네. 국유자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유자산은 국유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얘를 뭐 유동화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부펀드를 만드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테마섹이나 네. 뭐 이제 아랍에미리트 투자청, 뭐 사우디 투자청 이런 데들이죠. PIF 이런 데들 그런 걸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거를 제일 하고 싶어하는 데가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국부펀드를 되게 하고 싶어해요. 네. 근데 미국은 적자 국가여가지고 원래 국부펀드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네. 어쨌든 그거를 하는 부분들을 이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국부펀드를 우리가 뭐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뭐 국부펀드 많이 들어서 하려면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조건이 필요한 건가? 왜 못한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우리나라 KIC가 했죠. 한국투자공사가 좀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국유자산과 국내 투자도 할 수 있는 걸로 확대를 한 국부펀드를 만들겠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투자들이 일어나는 거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그 어제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언제까지나 관이 주도할 수 없고 민간이 VC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된다. 민간 전문가들도 헌실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국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국민성장펀드나 네. 국부펀드나 이거를 예산 나눠 먹기 하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은 정책적인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넣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지 예산 쓰면서 그거 대비해서 뭐 수익 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하더라도 뭐 형식적으로 그 BC 검사 진짜 냈을 때 그 정도의 효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긴 하는데 정부가 움직이면은 꼭 수익성을 좀 뒤로 미룹니다. 뭐 좋은 취지, 네. 뭐 좋은 취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진짜 정말 절실하게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성장할 만한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려면은 여기에 정말 적극적으로 이거 투자 받는 사람도 뭐 아니면 말고 뭐 받으면 되지 인건비 쓰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진짜 이거 투자했다 망하면 자기 그냥 복귀 못한다는 네. 정도의 그 정도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 그러면은 이 검증을 하는 사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관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형식을 엄청 따집니다. 왜냐면은 공무원들한테는 얘가 대박이 나도 자기가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나중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제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더 크죠.
그러니까 그 형식적 요건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 네. 민간에서는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 서류가 미비하네 뭐 이런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민간 전문가도 헌실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들, 정말 치열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 이 반대쪽 사이드에서는 관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그 수익성 외의 다른 목적들이 많이 개입하는 거. 네. 그리고 뭐 여기 이것도 일단 시작부터 조금 이런 건 있습니다.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하겠다. 이것도 뭐 필요합니다. 네. 수도권에만 투자를 할 건 아닌데, 그럼 여기서 혹시라도 뭐 지역에 있는 정치권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뭐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자금이 배분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 돈이 엄청 큰 그럼요. 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 투자처 후보가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 뭐 전남의 국가 AI 센터, 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삼성전자의 평택 5공장, 뭐 이런 데들이 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근데 그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래서 방향성이 무엇이냐가 잘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잠재 성장률 높이는 거죠. 음. 적극적인 재정 정책. 네. 그러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재정 플러스 금융권 플러스 국민성장 펀드에서 국부 펀드까지 동원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 정책. 네네. 그러니까 성장 쪽으로 방점을 확실히 찍은 거죠. 이걸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소식 볼까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어제 SK하고 포드하고 드디어 결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그 못난 친구 만나서 좀 고생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한번 구조를 같이 보여드리면은 네. 이게 포드하고 SK하고 둘이 블루오벌 SK라는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5대5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5대5로 만든 공장이 포드 역사상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이게 11빌리언 정도 되는 규모의 엄청나게 큰 돈을 포드가 양사와 같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공장을 지금 켄터키 공장은 가동을 하고 있고요. 테네시 공장은 짓고 있습니다. 이거 표 같이 보여주시죠. 예, 뭐 제 얼굴보다는 이 표가 좀 더 깔끔할 것 같으니까. 테네시 공장은 아직 만들고 있는 거고, 켄터키 공장은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달 기준 7만 대로 전년 대비해서 4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조차도 네. 판매량이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22.7%가 줄었고, 모델 3가 42%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 9월 30일에 있었던 보조금 중단이 좀 영향이 컸겠죠? 그쵸. 네. 테슬라가 이 정도인데 F150 라이트닝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포드의 이제 이 켄터키 공장에서 이제 포드의 라이트닝을 만들어서 그 배터리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15만 대, 연간 15만 대 만든다 그랬던 그 라이트닝이 네. 지난해 3만 대 정도밖에 못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알루미늄 공급업체 노벨리스 공장에 화재가 났는데, 라이트닝 지금 F150 라이트닝 생산이 중단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안 만들고 싶어요. 단종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가 전기차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F150 라이트닝은 단종시키고 그 다음에 3열 나오는 것은 또 안 하려는 것 같고, 자기네 전용 플랫폼으로 만드는 거하고 하이브리드나 EREV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합작을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자기네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못 합작한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라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5대5로 갈라서는 건데, SKO는 테네시 공장 아직 짓지 않은 새 거 받기로 한 거고, 네. 지금 이 골칫덩어리 켄터키 공장 네. 만들었는데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얘는 포드가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부담을 좀 덜게 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긍정적인 효과들은 뭐가 있냐? 일단은 이게 공장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공장에 딸려 있는 부채를 가져갑니다. 네. 그러면은 한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공장이 가니까 네. 그 공장이라는 자산이 가면 거기 부채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있었죠. 네. 그럼 그 부채가 6조 원 정도의 부채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고, 5% 이자 계산하면 연간 한 3천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절감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데 여기 어차피 적자 공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동률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냥 공장이 있다는 거, 공장을 가동했다는 것만으로도 감가상각비가 연간 3,500억이 들어갑니다. 아, 네. 그 감가상각비는 그렇죠, 뭐 있죠. 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고 연료비가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냥 설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회계적으로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네. 시간 지나면 되는 거. 그것만 3,500억입니다. 아, 그러면 새로운 공장을 받기로 했다는 거는 아직 감가상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아직 가동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연간 비용 절감이 한 6천억 정도, 6천억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6조 원 정도 부채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네시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게 되면 네. 테네시 공장에서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 타 OEM 공급 확대 이거 닛산이거든요, 이거. 네. 닛산 물량을 좀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닛산 물량 받아놓은 게 잠시만요. 네. 닛산 물량 받아놓은 게 한 6년간 100기가와트시 정도 공급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그거를 그 전에 합작 공장이었기 때문에 포드 공장이라서 그걸 못 만드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테네시 공장은 이제 SK 공장이 됐으니까 네. 그럼 요거 받을 수 있게 됐고 여기 외에도 추가로 받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포드는 자기가 공장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네. 그 공장에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포드의 물량들도 꾸준하게 테네시가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네. 심지어 이 테네시 공장이 블루오벌 시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포드 공급에 더 유리합니다. 음. 물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거 트럭으로 그냥 옮겨도 됩니다. 네. 그게 있고 얼마 전에 플랫아이언이라는 재생에너지 기업에 1기가와트 공급하기로 한 ESS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요거 받으면 되고 이거는 1기가와트는 공급하는 거고 6.2기가와트의 우선 협상권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잘 만드는지 봐서 추가로 할게. 아니면 자기네가 재생에너지 깔다가 장사되면 더 살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테네시 공장을 가져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진짜 이거 아니 뭐 대단히 좋아진다라고 뭐 희망적이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무거운 족쇄를 덜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보면 조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 예.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포드가 합작을 하면서 자기들이 사갔어야 되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차를 못 팔아서 못 사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별이 된 거죠. 그러면 SK온이 자기네가 배터리를 포드 매장에서 팔 수는 없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포드의 차가 안 팔리고 포드의 이제 계획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포드가 이제 엄청난 사이즈의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자기들의 어떤 전환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덕분에 SK는 굉장히 큰 짐을 덜게 됐고요. 네. 최근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좀 분위기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도 GM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GM도 나 전기차 가기 너무 힘들어 안 네. 갈래 뭐 하이브리드 갈래 뭐 내연 갈래 그래가지고 야 나 LG 엔솔 배터리 못 사겠어라고 하는 그 틈을 토요타가 네. 딱 메워주게 되는 형국이 됐었고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스텔란티스가 막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미국의 빅3가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네. 스텔란티스가 나 힘들어서 나 전기차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막 그러고 있었을 때 ESS 쪽에 2조 원 규모의 계약 어젠가 그젠가 나왔었잖아요. 네. 이런 식의 그 파트너십 교체 아니면 포트폴리오 전환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좀 뭐 희망적이지까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것은 그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나머지 두 회사에 비해서 이 부담이 굉장히 컸었던 SK도 네. 가장 큰 부담을 좀 덜게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LG 엔솔과 삼성 SDI 얘기하면서 그래도 좀 뭐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나빠지는 게 좀 정상화되고 있는 국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SK는 빠졌었잖아요. 볼드모트 같은 거죠. 마음이 아파서. 말할 수 없는. 마음이 아파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드하고의 그 규모가 워낙 크니까 네. 여기에 딱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는 뭘 해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럼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포드가 그 전기차를 잘 파는 건데 사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야 미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자동차 F150 네. 미국의 상징 네. 이걸 전기차로 바꾸면 어떻겠냐라는 거에 기대감이 엄청나게 컸던 거거든요.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도 그럼 진짜 자기들이
창사 이래 포드가 진짜 오래된 회사잖아요. 네. 창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전환을 하려 그런 건데 포드가 이제 방향성을 크게 바꾼 거죠. 네. 우리 이제 전기차는 좀 안 되는 것 같아. 우리로서는 영향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우리는 이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고 그 하이브리드를 갈 거야라고 했을 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포드 입장에서도 이 어마어마한 배터리 공장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아름다운 이별인데 어쩌면 그 SKO는 그 다른 데 하면 됩니다. 네. 근데 포드는 이제 전기차로 드라이브를 걸기가 쉽지 않을 거고 설사 드라이브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을 유지하더라도 네. SK온하고 파트너십이 있잖아요. 블로오버 테네시 공장이 있기 때문에 뭐 하이브리드라든 ERV라든 배터리는 계속 써야 되니까 배터리를 이쪽에서 주문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윈윈이면 윈윈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세 번째 뉴스는 멕시코가 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수입품의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우리 멕시코에 공장 생산 공장 많지 않아요? 많죠. 우리나라 공장 많죠. 그러면 이거 기아 공장도 있고. 네. 이게 우리나라 해당됩니다. 거기 가전제품 공장들도. 네, 가전제품도 있고. 예, 내용을 좀 설명을 네. 드리면 멕시코 상원은 중국, 인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멕시코와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1,400여 개 제품에 대해 5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섬유, 철강,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가장 많이 부과되는 거는 중국산 자동차에 50% 고율 관세가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상품에 최고 35%의 관세가 부과가 되는 건데요. 이걸 두고서 일단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고 이거를 외부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우회 수출에 대한 것들을 경고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다른 나라가 미국이 관세를 세게 매기니까 이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수출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멕시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총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하고는 아예 무관한 조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국 산업 보호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봤을 때는 미국하고의 협상 카드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FTA를 맺은 미국, 캐나다, 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같이 요 국가들 FTA를 멕시코하고 맺은 국가들은 별다른 좀 영향은 없습니다. 물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 될 거고요. 네. 거기에서 멕시코 상대로 이제 굉장히 큰 흑자를 받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그럴 만한 게 미국도 살 게 별로 없잖아요. 살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거를 우리가 살 게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죠. 별로 우리가 지금 포드 F150 살 거 아니잖아요. 네. 미국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 F150인데 네, 네. 그걸 살 건 아니니까. 근데 심지어 멕시코에서는 뭘 사야 될까요, 우리가? 멕시코. 아니 근데 멕시코는 우리가 생산 기지라면은 우리가 멕시코 거 사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에요? 멕시코는 우리가 반제품이나 중간재를 보내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만들어서 미국에다 수출을 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멕시코에서 살 건 별로 없죠. 나초? 나초? 나초 맛있죠. 뭐 저 좋아합니다. 네. 멕시코 음식. 그래서 뭐 파이타 이런 것도 좋아하고. 네. 파이타.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이제 뭐 협상을 좀 하겠다는 건데 뭐 미국 따라하는 거냐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게 뭐 원래 보통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그 협상을 먼저 하잖아요. 네. 야, 너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관세 우리가 매길 수도 있으니 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협상을 좀 해보자 그러는 건데 먼저 관세를 매기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다. 그거는 뭐 자국의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셰인바움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멕시코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와, 진짜 멕시코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까? 우리가 가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해줬는데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은 좀 있는데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협정을 또 맺든지 뭐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통상자원부도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멕시코만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아지겠네요. 국가별로 우리도 그럼 보호해야지. 우리도 보호해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네. 정프로님이 조금 더 늦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네. 그 PPL도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지금 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정프로님 좀 늦으시면. 근데 사실 뭐 오늘은 제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주호 기자보다. 왜냐하면 제가 블루 셔츠를 입었거든요. 아, 원래 저렇게 입었어야 되는데. 원래 가디건 속에는 셔츠죠. 네. 가디건 속에 이 티 입는 건 사실 약간 그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가디건을 입었는지를 모릅니다. 화면상으로 보면 그냥 시꺼멓기만 하지. 제가 오늘 완전 선택을 잘못했네. 아침에 오면서 흰 티를 입을까 검은 티를 입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왔는데 오늘 하필이면 이제 검은색 가디건을 주시니까 이게 가디건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안 보이게 되는. 근데 저는 이 가디건이 딱 그거잖아요. 우리 정프로님이 한번 구매를 해갖고 매일 입고 다니시는 딱 그 가디건 아니겠어요? 아미 가디건. 아미 가디건. 자, 이 아미 가디건을 저는 딱 입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나의 품격을 올려주는구나. 와, 옷이 내 품격을 올려주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 권 팀장님도 사실 가디건 잘 안 입으시잖아요. 가디건 잘 안 입죠. 네. 근데 입으세요지. 예. 근데 이거 아미 제품들은 딱 네. 입어보면 아는데 옷이 되게 짱짱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좀 어쩌면 이게 가디건은 네. 좀 입다 보면은 좀 이게 후질근해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미는 굉장히 이게 짱짱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딴 일이 때문에 셔츠를 입었는데 네. 이 셔츠에다가 가디건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까만색에다가 이 아미 로고 빨갛게 달려 있으니까 이게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어깨가 좀 펴지는 느낌? 그러니까 옷이 나를 살려준다니까요. 이 아미 입어보니까 옷이 나를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느낌. 제가 유종훈 기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어깨가 딱 펴지죠. 이런 느낌을 주는 가디건이 바로 아미 가디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원래 아미 가디건 사려면 꽤 비쌉니다. 거의 30만 원 후반, 거의 한 40만 원 정도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걸 17만 8천 원에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가격을 짜왔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 한번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아미 가디건에서 지금 오늘은 저희가 검은색을 입고 있지만 우리 정프로님 입으셨을 때도 그렇고 저기 화면상에 보이는 그 카키색인가요, 저거? 네, 카키색. 저기 보면은 있구나, 다른 색깔이. 네. 예. 왼쪽 아래에 또 아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도 또 디테일이에요. 요 디테일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미가 불어로 프렌이잖아, 프렌. 프렌. 아미고. 그렇죠. 프렌. 아미고. 그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짱짱한 아미 가디건을 필요하시다면 저희 링크 따라오시면은 다른 데서 30만 원 넘게 거의 40만 원 가까이 구매하셔야 되는 거를 17만 8천 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다. 이게 회사 다닐 때 제일 편한 거 중에 하나가 이게 패딩 조끼 있습니다. 네. 유니클로 패딩 조끼 이런 거 입으면 진짜 따뜻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안 예뻐. 진짜 없어 보여. 네. 죄송합니다. 안 예뻐요.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안 예뻐요. 안 예뻐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보이냐 없어 보이냐의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진정한 아저씨로 가는 거지. 그렇죠. 정말 실용성만을 중시하는. 네. 근데 이런 거 딱 입어주면은 네. 이건 정말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약간 그 좀 품격도 좀 있고 네. 또 셔츠에다가 이게 타이까지 하면은 굉장히 품격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따뜻해. 네. 그러면은 뭐 모든 걸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켓을 우리가 식사나 누구 미팅 갔을 때 자켓을 벗잖아요. 네. 그때를 생각하자고요. 입었을 때는 어차피 비슷해요. 그 속에 패딩을 입든 네. 가디건을 입든 조금 차이는 나지만 비슷한데요. 벗었을 때 그렇죠.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밖에 나갈 때도 뭐 두꺼운 거 많이 입으니까 근데 네. 그것도 벗으면은 또 이게 딱 감이 써 있고 그러면 근데 확실히 근데 저도 이게 좀 너무 짙은 색보다는 좀 밝은 색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네. 근데 오늘 좀 잘 어울린다. 내가 오늘 요거는 우리 권 팀장님도 하나 구매하시는 걸로 못 사드립니다. 못 사드리고 구매하시는 걸로. 예. 자, 이렇게 아미 가디건 저희가 지난번에 했는데도 인기가 많아서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17만 8천 원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즘에 저는 좀 허리가 좀 많이 아프긴 합니다. 허리 괜찮으세요? 저는 허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게 주울 때나 이렇게 허리를 굽힐 때 허리 자체를 굽히면 좀 아파서
저는 이제 엉덩이로 그걸 끌어올리거든요. 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굽혀서 하면은 이렇게 할 때 오래 걸려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허리는 피고 골반. 골반으로 물건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 그러세요? 아, 저는 뭐 허리는 멀쩡합니다. 아 그래요? 관리 잘하셨네. 예, 근데 이게 허리를 마사지를 하면은 네. 피로가 되게 잘 풀립니다. 어. 하루 딱 지나고 나면 좀 이렇게 몸이 처지잖아요. 네. 저녁에 들어가면 네. 한숨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네, 한숨은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그 자동차 그 시승은 아니고 벤츠 행사 갔다가 네. 차 탈 때 들어가면서 그러고 들어갔더니 네. 우리 한상훈 PD가 이렇게 차 탈 때 그러는 거는 이렇게 아저씨들 특기인가요? 뭐 그런 아저씨.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 허리 굽히면서 들어가서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허리 마사지기가 저는 이게 꼭 필요해요. 확실히. 왜냐면 저는 허리가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허리 마사지기를 잘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허리 마사지기가 또 이제 온열 기능이 또 있습니다. 온열 기능이 있어서 그 주무시기 전에 잠자리에서 허리에다가 온열과 함께 마사지를 쭉 받으시고 다음날 하루 종일 활동을 하시면 이 허리의 통증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허리와 건강을 생각하기 위해서 필립스 허리 마사지기를 저희가 최초로 12만 원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12만 9천 원. 그래서 보니까 레드, 블루, 퍼플 3중 광선 테라피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열만 나오는 게 아니군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니까 제품이 이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저 한번 보여주세요. 허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심심해. 그러면 요렇게. 허리를 이렇게도 해주고 네. 이게 결국 이제 허리 마사지라 그래서 너무나 동일한 패턴만 반복되면 좀 루즈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좀 상하 스트레칭도 해주고 좌우 스트레칭도 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좀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 허리 마사지 받을 때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두드려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마치 두드리는 것처럼 진동 마사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있으니까 꺾어주고 두드려주고 비틀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리고 아까 그거 뭐였죠? 레드, 블루, 퍼플 빛으로 케어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바로 필립스 허리 마사지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허리에만 쓰는 건 아니고 허벅지라든지 종아리에 써도 피로가 많이 풀립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걷고 나면은 종아리 붓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 그럼 따뜻하게 해가지고 종아리를 풀어줄 수도 있고 허벅지도 풀어주면서 이게 뭐 등뿐만 아니라 허리가 뭐 등, 허리, 다리 이런 데도 다 마사지가 가능한 거니까 나는 허리 괜찮은데라고 하면서 다리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도 가능. 근데 저는 허리가 조금 아파서 이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는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해서 그 땅에서 약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건을 조금 접어서 허리에다 대고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높이 되면은 더 허리에 무리가 가요. 그쵸. 꺾인 거니까. 그리고 그 아예 없으면 그것도 무리가 갑니다. 허리는 곡선이어야 되는데 평면이 있으니까 이것도 무리가 되는데 요 높이가 딱 그 황금 곡률을 맞춘 거랍니다. 황금 곡률을 맞춘 높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괜히 다른 거 썼다가 허리에 더 무리 주지 마시고 요 높이로 딱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좀 구매를 많이 해주셔야 정프로님 자리를 제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영상 하단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준비되셨나요? 새해에는 투자 수익도 삶의 방향도 180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스타트 2026 위크 1 12월 13일 토요일 최장기 베스트셀러 돈의 속성의 저자이자 스노우폭스 창립자인 김승호 회장이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생각을 뒤흔드는 실전 Q&A가 시작됩니다.
위크 2 12월 21일 일요일 저속노화의 정희원 소장 그리고 3프로TV 구독자가 사랑한 투자 전문가 윤지호 대표와 안유화 원장 여기에 데이터로 세상을 읽는 송기령 작가까지 인생, 건강, 투자 그리고 한국 사회 2026년을 관통할 모든 이야기가 단 하루에 압축됩니다. 얼리버드 마감 전에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 등록만 하시면 이 모든 강연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이 한정돼 있어 등록 순서대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